네, 반갑습니다.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이 한창입니다. 이제 7차전까지 간 승부도 있고,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가 컨퍼런스 결승을 가장 빠르게 확정을 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6차전까지 최소 가는 두 팀도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이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재밌는데요. 또 NBA를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들을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자, 트레이 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애틀란타와 미래를 놓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트레이 영이 정말 슈퍼스타냐 아니면 그냥 올스타냐 이견의 여지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루카 돈치치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애틀란타의 새 둥지를 튼 이후에 팀은 컨퍼런스 결승도 갔고 이 트레이 영이 애틀란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트레이 영의 행선지를 정하거나 일방 통행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영의 트레이드 루머, 이적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미래를 놓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틀란타는 이번 2024년 NBA 드래프트 지명권 1순위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2m 20cm에 가까운 이 알렉스 사르라는 신인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오는 순간 클린트 카펠라와는 공존이 안 됩니다. 완전히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린트 카펠라 혹은 단독으로 트레이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디안드레 헌터와 묶어서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죠. 또 트레이 영 역시도 지금 샌안토니 스퍼스 쪽에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LA 레이커스를 비롯해서 여러 팀들과 또 링크가 돼 있죠. 그래서 때마침 또 1라운드 지명권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팀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애틀란타에서 트레이 영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드래프트 픽 행사라든지 혹은 동료들의 트레이드도 그 팀의 슈퍼스타나 1옵션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틀란타 미래를 놓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는 게 주체가 나인지 아니면 대상이 드래프트 지명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동료들의 행선지일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트레이 영이 본인 주변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로스터를 구축할 계획이 없다는 걸 느낀다면 트레이 영은 구단과 본인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라고 일단 기술은 했습니다.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지명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를 트레이 영이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또 팀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 선즈가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에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루머입니다.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피닉스 선즈는 나시어 리틀과 그리고 1라운드 픽 2개를 활용해서 트레이드를 단행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그레시브 단어 앞에 벨이라는 단어를 2개나 붙였어요.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피닉스 선즈는 6월 26일에 트레이드 가능한 1라운드 픽이 총 2개가 됩니다. 그래서 22픽과 그 다음에 31년 1라운드 픽 그리고 6.7밀을 받는 나시어 리틀을 묶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세컨 에이프런 페널티 조항 때문에 이 피닉스 선즈는 보내는 샐러리보다 더 높은 샐러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결국 세컨 에이프린 페널티에 굉장히 큰 그런 제약 조건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세컨 에이프런을 넘지 않으면서 샐러리를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6.7밀 이하 선수한테 픽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를 데려올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보강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듀란트, 부커, 빌 이 3명만으로도 총 150밀 이상을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시즌 중반에 그레이슨 알렌과 재계약을 맺었죠. 또 널키치까지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또 한 번 미니멈 수준으로 어떤 선수를 채울지가 관건인데 피닉스가 로이스 오니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빅 윙과 메인 볼핸들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피닉스 선즈의 보강은 세컨 에이프런 초과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론조볼 소식이 나왔습니다. 론조볼이 최근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내 몸 상태는 지금 거의 70%고 뛰기에
아주 충분히 훌륭하다, good enoug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코트를 누비기에 충분한 컨디션이라고 느낀다. 매 순간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는 뭐 이루지 못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70%고 충분히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제 론조볼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장기 부상 빠졌던 선수들은 매 시즌 사실은 뭐 희망 고문을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설령 내 몸 상태가 70이 아니라 3, 40이어도 자기 주문을 하죠. 자기 암시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론조볼이 저 불스의 빨간 유니폼을 입고 유나이티드 센터나 아니면 뭐 실제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사실 100%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론조볼의 플레이를 상당히 좋아했던 입장에서 야, 론조볼은 무릎, 또 동생의 라멜로 볼은 또 발목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점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자, 도노반 미첼의 행선지가 아주 뭐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노반 미첼이 클리블랜드와 연장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LA 레이커스, 휴스턴, 멤피스, 마이애미 등이 행선지 후보다. 하지만 미첼은 나는 클리블랜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또 본인이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노반 미첼은 뭐 거의 슈퍼스타급에 있는 선수죠. 올 NBA 팀에도 뽑혔고,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가 정규 시즌보다 훨씬 더 본인이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무대라는 걸 큰 경기를 통해서 계속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 계약을 맺지 못하고 트레이드 칩으로 떠오른다면 레이커스, 휴스턴, 멤피스,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달려들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클리블랜드가 보스턴 셀틱스에게 2라운드에서 1대4로 지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JB 비커스테프 감독의 이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 매체가 도노반 미첼과 다른 클리블랜드 선수들 모두 JB 비커스테프에 대한 믿음이 시즌 내내 높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미첼은 감독뿐만 아니라 나는 동료들에게도 실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루머도 있었거든요. 도노반 미첼이 클리블랜드 동료를 믿지 않고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루머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첼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야, 나는 진짜 니네들 언론에 지친다. 이것들아 적당히 해라. 이런 이제 본인 SNS를 남겼었는데 이와 별개로 클리블랜드는 JB 비커스테프와 함께하는 그런 미래를 놓고 심사숙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커스테프 감독이 좋은 팀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클리블랜드는 리그에서 가장 젊고 전도 유망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의 재능이 수비에만 몰빵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현대농구에서 수비만 잘해서 우승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공격 디자인도 수비만큼 세밀해야 되고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7전 4선승제인데 시리즈 내에서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근데 비커스테프 감독은 공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미첼에게 공 주고 그 다음에 템포를 굉장히 느리게 가져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블랜드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노반 미첼이 뭐 나는 비커스테프 감독 믿는다, 그 다음에 선수들도 다 믿었다 이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감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비는 갖춰져 있어요. 다만 공격에 대한 디자인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사견을 보태봅니다. 자, 그리고 제러드 알렌과 갈랜드의 뭐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러드 알렌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2라운드를 전체 결장을 했었는데요. 사실 팀에서는 진통제 주사 맞고 좀 출전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었고 제러드 알렌은 나는 아직 아픕니다. 주사 맞고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반대 의견을 냈어요. 당연히 팀은 제러드 알렌의 결정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제러드 알렌 입장에서는 내 몸은 또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100%라고 느끼지 않을 때에는 또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죠. 자,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또 트레이드 루머가 떴습니다. OKC, 뭐 뉴올리언스, 또 세크라멘토가 제러드 알렌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는 루머가 나왔는데 일단 O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빅맨 포지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챗 홈그랜의 보디가드가 필요한 입장에서 제러드 알렌은 상당히 좋은 조각이 될 수 있고요. 뉴올리언스는 지금 뭐 브랜든 잉그램, 요나스 발렌슈나스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제러드 알렌이 들어간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가 있기 때문에 사보니스와 제러드 알렌 뭐 약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러드 알렌이 만약에 뭐 시장에 나온다면 엄청난 인기를 끌겠죠. 자, 그리고 도노반 미첼과 궁합이 썩 좋지 않았던 데리어스 갈랜드, 미네소타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데리어스 갈랜드가 사실 이번 시즌 내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몸 상태가 좋지 않기도 했지만 도노반 미첼이 오기 전까지는 클리블랜드가
제러드 알렌과 데리어스 갈랜드의 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미첼이 오고 나서 당연히 뭐 무게중심은 미첼 쪽으로 가지만 갈랜드가 좀처럼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미첼이 만약에 연장 계약을 맺고 잔류를 한다면 갈랜드 캠프, 갈랜드의 에이전트 쪽에서는 새로운 팀을 찾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루머도 떴어요. 일단 제러드 알렌은 내가 진통제 주사를 거부했고 여기에 대해서 팀이나 또 동료들이 뭐 굉장히 좀 실망했다, 이런 루머가 나왔고, 데리어스 갈랜드는 본인이 뛰어보고 그 다음에 또 도노반 미첼과 함께 플레이를 했지만 내가 미첼과 함께 했을 때는 정말 살아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토록 정말 플레이오프에서 작아지는구나 라는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정말 데리어스 갈랜드와 제러드 알렌이 동시에 또 언해피가 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데리어스 갈랜드, 도노반 미첼, 제러드 알렌, 에반 모블리 이 4명 체제로 새로운 감독과 함께 뛰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해요. 진짜 전도 유망하고, 그 다음에 뭐 에반 모블리, 제러드 알렌은 최고의 수비력, 갈랜드와 미첼은 훌륭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고, 또 팀은 지금 아주 확고한 수비 마인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공격 디자인을 잘하는 감독을 모셔온다면 저는 클리블랜드가 이 멤버로도 충분히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더마 드로잔이 시카고 불스와 한 번 더 연장 계약을 맺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즌 뭐 전혀 노쇠하지 않았어요. 야투 성공률도 50%가 넘었고 평균 득점도 24점, 또 플레이메이킹이 되죠. 여기에다가 클러치 능력이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뭐 새가슴 드로자는 없죠. 스테픈 커리에 이어서 클러치 플레이어 투표 2위에 올랐는데, 시카고 불스는 그렇게 에이스 역할을 해냈던 더마 드로잔과 연장 계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드로잔은 3년을 원했고 시카고는 2년 80미를 제안을 했었는데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가 뭐 3년 계약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드로잔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더마 드로잔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NBA에서 20년 뛸 생각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딱 뭐 마지막으로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점이고 2년보다는 당연히 노장들에게 3년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여기에 잭 라빈과 뭐 론조 볼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더마 드로잔이 시카고에서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이나 또 능력을 감안했을 때 드로잔이 또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팀은 또 시카고가 적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마 드로잔이 뭐 시카고와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무관으로 은퇴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또 노장들에게 마지막 계약 조건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드로잔이 시카고 불스의 빨간 유니폼을 입고 또 한번 유나이티드 센터를 누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가 빈스 카터를 영구 결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빈스 카터는 이제 브루클린 네츠의 전신이죠. 뉴저지 네츠에서 뛰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뉴저지 네츠에서 활약했고, 뭐 이후에 뭐 피닉스 선즈, 올랜도, 뭐 멤피스, 뭐 여러 팀들을 거쳤죠. 애틀란타, 뭐 세크라멘토까지. 그런데 이 빈스 카터의 전성기가 사실 토론토였고, 토론토에서 가장 주가를 높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태업 논란 때문에 결국 브루클린으로 트레이드가 됐죠. 뉴저지로 트레이드가 됐고, 이후에 또 이 뉴저지 네츠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브루클린 네츠 구단은 빈스 카터의 15번을 영구 결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저지 네츠가 2000년대 초반에 2년 연속 파이널에 갔었죠. 그때 빈스 카터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토론토 랩터스에서 뛰었고, 이후에 제이슨 키드, 뭐 리차드 제퍼슨 등과 함께 뉴저지 네츠를 그래도 동부 컨퍼런스 강으로 이끌었었는데 사실 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죠. 어떻게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니까. 자, 하지만 제이슨 키드와 함께 굉장히 멋진 뭐 하이라이트 장면도 많이 만들어냈었고, 또 제이슨 키드가 빈스 카터에 앞서서 뉴저지 네츠로부터 5번이 영구 결번 됐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누볐던 빈스 카터에게 또 영구 결번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물을 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과연 토론토 랩터스가 빈스 카터를 영구 결번할지 여부인데, 굉장히 끝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빈스 카터가 멤피스에서 뛸 때 토론토가 처음으로 빈스 카터를 위한 헌정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그때 빈스 카터가 멤피스 선수였는데 눈물을 흘렸거든요. 경기 도중에. 그래서 그게 약간의 화해 제스처이긴 한데 이 결정이 또 토론토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도 또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감독들의 자유로운 복장이 이제 더 이상 뭐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NBA 사무국이 다음 시즌부터 감독들의 복장을 자유 복장이 아닌 정장을 입도록 규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뭐 NBA가 굳이 이렇게 빡빡하게 나올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NBA는 뭐 또 농구는 실내 스포츠잖아요. 실내 스포츠기도 하고, 야구는 감독들이 정장을 안 입고 유니폼을 입잖아요. 농구도 저는 자유로운 복장이 어떨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라운드 티셔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 길 있는 이런 티셔츠를 입었을 때 저는 더 편안해 보이고 더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글쎄요, 감독들의 복장까지 규제하는 드레스 코드를 굳이 다시 들고 나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다가는 뭐 두발까지 규제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감독들이 멋있게 정장 입고 또 타이 메고 이런 모습들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감독들 복장을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약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이거 좀 의견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패트릭 베벌리, NBA를 대표하는 문제아죠. 얼마 전에 관중석에 공을 2번이나 던지면서 아주 그냥 뭐 연병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4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는데 징계는 징계고 연봉은 자신 있다라고 본인이 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미러키에서 더 뛰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패트릭 베벌리도 아주 노쇠하지 않는 선수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이 선수의 장점이 허슬, 그 다음에 수비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몸의 노쇠화가 빨리 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또 몸싸움 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실력, 신체적인 능력들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베벌리가 뭐 그렇게 오래 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현재까지 뭐 실력만 놓고 보자면 충분히 백업 포인트 가드로 뛸 수 있는 그런 실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 시즌에 미러키 벅스 이적하고 나서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글쎄요, 뭐 과연 베벌리에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많은 역할과 돈을 줄 수 있는 팀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언제 은퇴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베벌리의 관건은 사고 치지 않는 거죠. 관중석에 뭐 볼 던지고 지 팟캐스트 구독 안 한다고 뭐 인터뷰 거부하고 진짜 이거 추태거든요. 그래서 베벌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닥 리버스 감독이 샘 카셀 보스턴 셀틱스 어시스턴트 코치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샘 카셀 같은 경우에는 뭐 LA 클리퍼스에서 있었고 아주 훌륭한 어시스턴트 코치로서 지금 주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LA 레이커스의 새로운 감독 후보기도 해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뜻인데 닥 리버스 감독은 본인이 보스턴 셀틱스를 이끌었을 때 2008년 우승팀 멤버로서 샘 카셀을 또 아주 잘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와 감독으로서도 있어봤기 때문에 또 선수와 코치로서 아주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고 샘 카셀 어시스턴트 코치의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마크 스테인의 보도대로 샘 카셀이 보스턴 셀틱스를 떠났을 때 과연 미러키 벅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갈 것인지 아니면 LA 레이커스의 감독이 될 것인지 샘 카셀 코치의 행선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탐 티보더 감독입니다. 탐 티보더 감독은 다음 시즌이 끝나면 뉴욕 닉스와 맺은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올 시즌 현재까지 뉴욕 닉스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오늘 기점으로 5월 17일 금요일 기준으로 컨퍼런스 결승 진출까지 딱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닉스 수뇌부는 탐 티보더 감독과 연장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시즌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도중에 연장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예상 규모는 연 10밀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연간 한 12밀 정도 받았으니까 그 감독은 얼마나 세포고 좋은지 알겠죠. 티보더 감독은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뭐 갈아 넣고 갈아 마시고 혹사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맡은 팀을 딱딱 플레이오프나 혹은 그 이상 올리는 능력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닉스 200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던 이 팀을 지금 그 문턱 직전까지 끌어올렸고 뉴욕 닉스도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티보더 감독이 66살이거든요. 70살까지는 뭐 뉴요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탐 티보더 감독이 싱글이에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뉴요커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지만 이 뉴욕 닉스의 정말 농구를 좋아하는 뉴욕 닉스의 광팬들을 아주 들끓게 만들었거든요. 아주 인기 많은 그런 뉴요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탐 티보더 감독은 뉴욕 닉스 감독 부임 4시즌 가운데 플레이오프 진출 3번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2라운드 이상 진출했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컨퍼런스 결승을 간다면 25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을 가게 되는 거죠. 1999년 이후니까. 그리고 11년 만에 정규 시즌 승률 6할을 넘었습니다. 이게 모두 티보더 감독의 지도하에 뉴욕 닉스가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5월 17일 기준 NBA 루머들을 또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도 NBA는 또 계속 되니까요. 저희 조코피 TV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